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같이 공부할 강사 정종연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 송배전하는 사람 모두 다 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는 요점을 간단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무에 종사할 때는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통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일 처음에 막 열어보면 바로 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사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죠. 사업법에 의해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 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위원회에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죠.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안전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제정한 목적 자체가 안전을 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원칙이 나오는데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작동해야 되고요. 손상으로 인한 기계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기 설비는 다른 전기 설비라든지 그 밖에 전기 설비 이외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이나 자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 원칙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용어가 이제 워낙 많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오는 용어, 판단 기준에 나오는 용어, 사업법에 나오는 용어, 그 다음에 내선 규정에 나오는 용어, 용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도 많은데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그 용어의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중요한 몇 개를 간추려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변전소라는 용어가 나오죠. 원래 변전소라는 용어는 구해로부터 전송된 전기를 군에 들어와서 각종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변성을 시킨 다음 다시 구해로 내보내는 장치, 내보내는 곳인데 그때 전압이 50kV 이상을 변성할 때만 우리가 변전소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50kV, 5만 볼트 이상이죠. 그래서 5만 볼트가 되지 않으면, 즉 50kV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전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변전실이다 또는 전기실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50kV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개폐소가 있죠. 이 개폐소는 구해로부터 전선 등 전기를 개폐하는 곳이다. 투입하고 연결하고 차단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0kV 이상의 전기를 변성할 때 그때 이제 개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전소라는 용어가 있죠. 급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입니다. 운용에 관한 지시하는 곳이고 급전 조작을 하는 곳입니다.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하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급전소가 되는데 이 급전소가 이제 전력거래소라든지 또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이와 같은 곳에 전체적으로 급전지령을 내려서 운용을 하고 급전지령을 하는 곳을 우리는 급전소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선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전선로 가기 전에 전선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죠. 실은 전선이라는 용어는 전기적 에너지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주는 선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전선을 또는 이것을 지지하거나 보장해주는 시설물을 전선로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이때 이 전선로는 가공으로 가면은 우리가 가공전선로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중으로 가 있으면 지중전선로란 말을 쓰며 다음에 옥상전선로가 있고 다음에 옥측전선로가 있죠. 그래서 가공, 지중, 옥상, 옥측 이거 말고도 물 위로 가면 수상전선로, 물 아래로 가면 물밑전선로 또한 터널 내 전선로 등 여러 가지 전선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입선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인입선은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입니다. 수용장소 인입구 이게
이제 가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공인입선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이죠. 그다음에 지중으로 들어오면 지중인입선이다 이렇게 붙이고요. 건물 옆으로 오게 되면은 옥측인입선이다 이것입니다. 이때 여기 가공인입선만 별도로 여기다 해놨네요.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전설로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자, 여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공전선이죠. 이게 가공전선이면 이 가공전선로에서 분기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전주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쪽에 수용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바로 가공인입선이다 이것입니다. 가공인입선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에서요. 여기 이제 여기 전선로 말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선로가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인입간선이라는 용어를 쓰죠. 인입간선이고요. 가공전선로 일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붙임점 인입구에 여기에 붙임점이 이르는 전선을 우리는 가공인입선이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아래에 연접인입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연접인입선은 하나의 수용장소에서 다른 수용장소죠. 여기 수용장소가 있으면 또 다른 수용장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연접인입이다라고 부르죠. 이렇게요. 연접인입선. 그럼 연접인입선이란 말은 하나의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른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가공인입선은 가공전선을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수용과 붙임점에 이른 전선, 연접인입선은 하나의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른 전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여기 가공인입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입선에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고 연접인입선은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진입을 안 거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로 가는 전선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접인입선과 가공인입선, 전선로 인입선, 이런 인입선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관등회로에 대한 용어를 같이 보도록 하죠.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이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가는 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전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트륨 등, 그 다음에 수은 등, 그 다음에 여기 메탈 할라이드 등, 그 다음에 형광등도 일종의 방전등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방전등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안전기가 다 있을 겁니다. 이 안전기로부터 전등까지 가는 곳을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부릅니다.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가는 절로 말하죠. 다음에 지지물의 종류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이 목주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물의 종류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지지물들은 철근 콘크리트주잖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주는 보통 A종 지지물하고 그다음에 B종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죠. A종과 B종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A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고 길이가 16m 이하이고 하중이 6.700kg 이하, 즉 6.8kN 이하짜리를 A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량이 무거운 것은 B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이제 가공전선로 지지물로서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이 크고 강도가 좋은 것은 철탑이죠. 그러므로 경관이 길다거나 송전 철탑이라든지 이런 데는 송전 같은 데는 철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지중관로가 있게 되는데 지중관로는 말뜻 그대로죠. 지중전선이라든지 지중약전류 전선이라든지 지중에 있는 관이라든지 가스관, 이하 유사한 것 및 이들하고 부속되는 모든 지중함들을 지중전선로, 그러니까 지중전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지중전선로, 지중관로라고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지중관로라는 용어하고요,
지중 전솔로라는 용어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중 관로 하시게 되면은 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관, 가스관 전부 다 말하고 거기에 부속된 것까지 다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전기 설비에서는 지중 전솔로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선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시설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합쳐서 지중 관로라고 부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있죠. 대지전압은 이게 이제 땅하고 걸리는 전압이라는 뜻인데요. 이 대지전압은 접지식 전로였을 때에는 전선하고 대지 사이 전압이다. 비접지식 전로였을 때에는 전선과 전선 사이 전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접지식은 전선과 대지, 비접지식은 전선과 전선 금방 알아먹었는데 접지식 전로라는 게 뭐냐 말이죠. 다시 요 말 용어가 또 문제가 되죠. 접지식 전로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느냐면 요 접지식 전로 요거 말하죠. 만약에 선로가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에서 탭이 나오고요. 요거 탭 접지를 잡게 되죠. 접지를 잡게 되면 이거 단상 산선식 그림 아닙니까? 여기에 L1이고 여기 중성선이며 여기 L2. 요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어떤 기계 기구들이 물려 있을 경우는 전로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접지식 전로라고 부르고 또 접지식 전로는 Y결선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Y결선 하게 되면 중성선이 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이 기구는 접지식 전로가 된다 이것이죠. 접지식 전로는 어떻게든 간에 전선하고 땅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성선은 접지를 잡았기 때문에 전선과 땅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즉 전선과 중성선하고 걸리는 전압이 대지전압이라는 것입니다. 땅하고 걸리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게 접지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로하고 그다음에 중성선하고 걸리는 여기 부분이 바로 접지식의 대전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비접지식은 뭘 말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죠. 선로가 이렇게 3개가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선로 중에 어디고 접지가 안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하죠. 어디고 접지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비접지식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일 때 보통 해당되죠. 여기 한 선 가고 이렇게 갔을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델타 결선일 때 말하죠. 여기는 접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의 전로는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 전압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지전압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접지식일 경우에는 전선과 대지 사이, 비접지식일 경우는 전선과 전선. 그래서 접지식과 비접지식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그래서 전력반 통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력반 통신은 아까 급전소가 있었을 겁니다. 이 급전소가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지시하려면 전력반 통신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 수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등의 업무를 사용할 때 전화나 감시, 제어, 계측 또는 계통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전기적이나 광학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들입니다. 이걸 전력반 통신이라고 한다. 물론 전기적 신호나 광학적 신호나 이걸 송수신하는 모든 장치를 전력보안 통신설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급전사령하고 급전소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전소에서 급전 진행을 내릴 때 필요로 하는 통신수단을 전력보안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접근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접근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1차 접근 상태라는 말은 수평거리 3m 이상 되는 부분을 말한다. 수평거리 3m 미만 되는 부분을 말한다. 우리 이제 설비 기술 기준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선 규정이라든지 다른 데에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데에 가서 이제 그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접근 상태를 보통 설명할 때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봐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전주가 있죠.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높이만큼 있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요 지지물을 이렇게 반경을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지물 거리가 L이라고 하게 되면 요 L을 반경으로 한 요 거리. 이 거리 요 상태가 지금 접근 상태 경계선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오면 접근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요게 지금 여기 부분이 접근 경계선 한계선입니다. 여기가 접근 한계선이니까
이 거리 이내로 들어가면 접근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전주하고 지지물하고 이쪽에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 이 건물과 여기 부분의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이 지지물 반경 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접근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여기 이 거리가 바로 접근 경계선이라는 뜻이고, 여기 안쪽의 범위가 이제 접근의 이제 경계선인데, 안쪽인데, 3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건물하고 이쪽이 요 3m 안쪽,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2차 접근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 1차 접근 상태는 요 거리를 벗어난 지역이죠. 여기 부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거리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닿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접근 제한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접근 상태는 이쪽 부분이고요. 2차 접근 상태는 이쪽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2차 접근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군요. 그죠? 왜냐하면은 2차 접근 상태는 3m 이내니까 극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시설하려고 하면은 접근 상태 범위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이 접근이 지지물이 넘어갔을 때 범위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이고요. 좀 더 위험한 곳들은 전부 3m 범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접근 상태인 3m 범위를 벗어나고요. 나중에 이제 가공 전선로가 건조물하고 접근할 때 그때 이격거리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특고압이었을 경우는 최소한 3m 이상은 이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3m 이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 거리를 말하죠. 특히 2차 접근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접근 상태였고요. 이 접근 상태 용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보시게 되면 조상설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조상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상설비는 전력 계통에서 무효 전력을 조정하여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고 높이고, 전압을 조정하고 손실을 경감시켜서 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계기구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상이란 말이 상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이때 상은 무슨 상을 조정하냐면 진상, 지상을 조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부하는 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가 지상이 되게 되면 지상 역류를 가져서 전압강하가 커지고 전력 변동, 전압 변동이 심해지죠. 안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상 무효분을 흡수하는, 또는 진상이 되면 진상 무효분을 흡수하는, 이렇게 흡수하는,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장치가 바로 조상설비죠.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효율 높이죠. 그 다음에 전압 조정하죠. 손실을 경감시키죠. 안정도 증진시키죠. 이때 여기에서 기계기구란 말 나오잖아요. 조상설비 말하죠. 이 기계기구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요 기계기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기조상기, 회전형이죠.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있죠.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다음에 블로 리액터 있죠. 블로 리액터. 그래서 이런 설비들이 있는 것을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동기조상기는 회전형이고요. 진상, 지상 다 조정이 되죠. 전력용 콘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지상 전력을 조정하고, 블로 리액터는 진상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것은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죠. 중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부하가 이제 경부하나 무부하가 되었을 때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에 앞선 전류가 흘러서 수연단 전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페란티 효과라고 부르고, 이걸 막으려면은 진상 전류를 지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전소에다가 리액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블로 리액터죠. 그래서 요 기계기구란 말이 요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요것의 동작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동작 내용 등은 아마 전력공학에서 공부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전압의 종별인데, 전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압의 종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의 종별은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압, 고압, 특고압 세 가지. 저압의 범위는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직류 750, 교류 600 이하입니다. 고압이란 직류 750을 교류 600을 초과하고 넘고 7kV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압과 특고압의 경계선이 7kV죠. 7kV 이하는 고압, 7kV를 넘어가는 것은 특고압. 전기를 하는 사람이 이 전압의 종별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분산형 전원에서부터 이 이후에 이제 전원은 우리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전기 설비 판단 기준에는 용어가 들어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분산형 전원이란 말은 중한 급전 전원하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비상 예비 전원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급전 전원하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하죠.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중앙 급전 전원이라면 지금 전기 사업자 한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기 사업자 전원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별도의 발전 사업 등을 허가를 인가를 받아서 이제 시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통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방 했던 분산형 전원 있죠? 이 분산형 전원을 송전 사업자나 배전 사업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전력공사 아닙니까? 여기 일반 전기 사업자들이죠. 이 사업자와 연계시키는 걸 말합니다. 전력 계통을 접속하는 것을 계통을 연계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 즉 우리 전기 사업자와 구분이 되는 전기 사업을 발전 사업하는 걸 말하고, 계통 연계는 이때 전원하고 중앙 전기 사업자하고 배전 사업자나 송전 사업자하고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계통 연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보시게 되면 단독 운전이란 말이 나오죠. 이제 아까 했던 분산형하고 이제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독 운전이란 말은 전력 계통의 일부가 전력 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경우, 즉 분산형, 중앙에서 보내주는 전기 사업자가 보내주는 거하고, 이제 분산형이었을 때 전력 계통의 전원하고 전기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만에 의해서 가압되는 상태를 단독 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란 말은 잘 아시죠? 우리가 컨버터, 인버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장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든지 다른 걸 이용하든지 간에 어떤 스위치 소장을 이용해서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인버터라고 부르고,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을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장치 인버터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 설비란 말이 있는데요.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의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팩이라든지 모선, 기타 관련된 모든 설비를 접속 설비. 그러니까 공용과 분산형을 설치자에게 일 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계팩이라든지 모선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우리 이제 접속 설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어 해설에서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 중에서 접촉전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접촉전압. 감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접촉전압이 적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접촉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부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전동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동기에 전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때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권선이 들어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전원이 파괴되어서 여기에 외암이 노출된 도전성이죠. 여기가 노출된 도전성 부분, 즉 외암이 충전부가 되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고 나서 충전부가 되었을 때 이 충전부하고 대지하고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이때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몸에 걸리니까 이때 인체에 걸리는 전압을 접촉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아보면은 충전부 외암을 가지고 있는 기계기구에 전원이 파괴되어 충전부가 전이가 발생을 할 때 여기에 사람이나 또는 동물 다른 것이 닿았을 경우 이 닿았을 때 외암하고 땅하고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접촉전압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접촉전압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이 접촉전압이 작으냐 크냐 이런 문제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전압을 그런 뜻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적합성 판단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술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 이것이죠. 이 기술 기준의 적합성 판단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전부 다 모든 설비들을 전부 다 법령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큰 테두리는 법령으로 제시가 되고 기준으로 고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신기술이 개발했다거나 하게 되면은 요와 같은 것들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되죠. 그래서 기술 기준 판단, 적합성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그 요건이 다음 각 호에 충족되었을 때는 적합한 걸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즉 설비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에 들어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기기술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만든 여기 판단 기준 나오죠. 전기설비 여기 판단 기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 판단 기준을 바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죠. 이 판단 기준은 설비 기술 기준에는 없는 내용이죠. 보통 근데 우리가 보통 기술 기준이라고 하면 이걸 기술 기준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기술 기준 안에는 요거는 없고 대신에 전기위원회에서 채택을 한 다음에 지식경제 해당 장관이 지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전부 적합성이 판단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안 들어갔을 때 문제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서 기준위원회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정 취지에 이걸로 보아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는 기술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면은 여기 해당 장관,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여기에 적합성이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판단 기준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신기술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 기준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말이죠. 용어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모르면은 앞쪽에 이제 용어 사전을 놓고 찾아볼 수도 있는데 각 설비 기술은 앞쪽에 보면 다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제가 용어를 전부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과목도 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정도 해야 되니까 용어는 요만큼 하시고요. 나머지 용어 그때그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